근데 사실 그 다이쇼기의 개조를 얘기할 때에 사실 그 개조의 영향력, 그런 사상적인 흐름 속에서 3.1운동을 주도하고 또 28 독립선언을 주도하는 동경 유학생들이 이미 그런 시대와 함께 가고 있었죠. 그래서 점점 우리가 논의가 조금은 이제 접점을 가는 것 중에 이제 다이쇼기에 있었던 1919년 3.1운동, 그리고 3.1운동을 오늘은 박창선 선생님께서는 지체된 근대로의 전환, 그 민족의식과 단체 조직의 확산을 가지고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토론을 김장인 선생님이 해주셨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박창선 선생님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이 3.1운동의 과정을 통해서 민족의식이 확산되었다기보다는 이미 민족의식이 확산되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3.1운동에 많이 참여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면은 닭과 달걀의 문제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한 가지 이제 생각을 해볼 것은 김정희 선생님께서는 이제 3.1운동의 원인으로서 민족 차별이 가장 중요했다고 당시에 이제 기록에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맞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역시 굉장히 대단히 중요했던 문제인데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깊이 들어가 생각해 볼 것은 민족 차별의 문제는 주로는 지식인이라든가 아니면 청년 학생층이 이제 주로 느꼈던 것들이었다고 생각하게 되고요. 일반 이제 농민들이라든가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그보다는 오히려 모욕감이라든가 혹은 동원된다던가 이런 문제에 대한 불만 이런 것이 이제 더 중요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특히 모욕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제 다 아시다시피 일본인들이 이제 당시 조선 사람들을 조센징이라고 부르거나 아니면 이제 요보라고 이렇게 부른다든가 이런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만이 대단히 많았는데 사실은 1910년대 총독부라든가 또 매일신보에서도 이 민족이라는 단어는 가급적이면 사용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자꾸 이제 조선인과 일본인을 이렇게 가르는 그런 단어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가능한 한 민족이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으려고 했고 공식적으로는 내지인과 조선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것을 우리가 오늘날 해석할 때는 이제 그거는 이제 민족 간의 구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공식적으로는 그런 걸 가급적 회피하고 있었던 상황이고 그래서 당시에 민족이라는 그런 용어가 대중들 사이에 1910년대 3.1운동 이전에 어느 정도 확산되었던 것일까 하는 것은 좀 더 미지수로 이렇게 일단은 남겨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이제 1910년대에 국외로 나갔던 한국인들이 만주라든가 연해주라든가 이런 곳에서 독립운동 단체를 많이 만들었고 또 자치단체 같은 것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20년대 이후에 한국에서 만들어진 이 국내에서 만들어진 단체들은 이제 그런 단체와는 성격을 좀 달리하는 청년운동, 노동운동, 농민운동, 여성운동, 형평운동 이런 단체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우리가 오늘날 그것을 정의를 한다면 사회단체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독립운동단체는 아니면 자치단체와는 좀 성격을 달리하는 그런 단체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사회의 발견이라는 표현이 당시에 이미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세 번째 역시 단체 활동의 중요성과 관련해서 제가 계속해서 추적을 해보고 하시는 이 글에서 써보고 싶었지만 못 썼던 내용이 단체 활동의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게 회의인데 회의 진행을 어떻게 했는가 거기에 관한 어떤 매뉴얼 같은 것이 당시 있었는가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이미 독립협회 운동 시기부터 그런 여러 가지 많은 회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 회의를 학교 배제학당이라든가 이런 데서 아마 가르쳤던 것 같고 그 회의 진행 방식을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서 20년대에
각종 그 청년 단체나 아니면 노동 농민운 단체에서 회의를 하는 걸 보면은 이게 일정한 어떤 그 패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결국은 저는 그것이 민주주의의 어떤 훈련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말에 그 대한제국 시기에 계몽운동 시기라고 우리 한 그 시기에 여러 언론에서 이 단체 조직이 중요하다라고 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단체 활동을 통해서 그런 민주주의 훈련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아마 염두에 두고 이야기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의정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열렸을 때 회의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이 이렇게 진행이 되었던 것은 이미 이제 그 대한제국 시기에 그런 여러 단체 활동을 했던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되고, 1920년대에 그 일반 대중들이 그런 단체 활동을 통해서 그런 경험들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게 이제 중요한 어떤 민주주의의 훈련 과정이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런 점에서 이 단체 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오늘 이 발표에 그 아이템으로 넣었는데, 이제 미처 그 내용까지는 오늘 발표에서 포함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주제를 하고 또 저한테 종합토론 사회를 보라고 했을 때 저도 좀 난감했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현대를 시대나 연대기적으로 현대사를 어디로 잡을 것이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대단히 논란이 되고 있고요. 또 한국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 문제가 거의 정치적인 문제로 연결되었기 때문에 대단히 이것은 그 현재적인 논쟁적일 수밖에 없고, 또한 어떤 입장의 정적 차이가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그것을 더 나아가서 러시아로부터 시작해서 독일을 거쳐서 중국과 일본과 한국까지에 걸쳐서 현대의 탄생을 적어도 우리가 이 자리를 마칠 때에 어느 정도 소득을 얻고 가는 어떤 공통분모를 어디서 얻어내야 될 것인가가 참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좀 했습니다. 우리가 역사는 시대 구분, 연대기적인 구분을 참 중시합니다. 그것은 곧 그 시대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 그들이 살았던 그 시대의 삶을 만들게 됐던 사회적인 구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시대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연대기적으로 고대로부터 근대까지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러나 각 시대 모든 사람들은 살아있는 인간으로서의 어떠한 의식이 당시대에 대한 역사의식을 또 갖고 있기 때문에 당시대 모든 인들 자기 시대를 다 현대사라고 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때에 적어도 지금 우리가 오늘 얘기되고 있는 거는 연대기적인 구분으로 가장 그나마 대표적으로 시구분해 준 사람은 홉스범이라 생각이 듭니다. 단기 20세기를 얘기하면서 20세기를 우리가 현대로 얘기될 수 있는 어떤 시기적인 구분해 줬는데, 이거를 사실 세계사에 전체 적용시켜서 얘기를 하려면은 또 그런 문제의식을 우리가 공유하면서 앞으로 지금 이후에 역사 연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하려면 연대기적인 구분으로서 범주로서의 현대사를 보다, 또 그것을 전제로 하면서 연구의 인식론적인 범주로서의 현대를 우리가 어떻게 공유할 것인가, 또 그것에 어떻게 논의를 좀 더 그 합의가 완전 합의는 안 되더라도 적어도 이 시대의 역사를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미래를 위해서 과거를 돌아다볼 때에 20세기를 현대사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떤 인식론적인 범주로서 현대를 연구할 것인가, 이 부분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저의 왼편,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오른편에 계신, 아까 잠깐 연단에 올라오셔서 토론문을 읽으시고 내려가셨던 분들에게 마이크를 드릴까 합니다. 바로 현대를 인식론적으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크로체가 그랬죠. 모든 역사는 현대 역사다. 그는 근대 이후의 근대성을 전제로 한 현대의 문제의식 속에서, 그리고 오늘 발표에서 계속 나왔습니다마는 서로 얽혀져 있는 인탱글드 되는 그러한 히스토리, 그리고 글로벌, 이럴 때에 우리가 한국사를 연구한다 하더라도, 또 중국사를 연구한다 하더라도, 러시아사를 연구한다 하더라도 이 시대에 우리가 접하고 있는 역사 정보와 역사 사료가 이 시대의
그 자료를 보는 우리의 문제의식의 관점에서 결국 또한 소환되어 오는 자료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연구의 인식론적인 범주로서의 현대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또 답변해 주신 발표 선생님들에 대해서 토론 선생님께서 미흡한 부분까지 합해서 주제를 거기에 맞추셔서 말씀들을 한마디씩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노경덕 선생님이 이제 제가 막 두서없이 건넨 그 제 의도와 문제의식을 잘 정리해서 이렇게 받아들여 주신 것에 대해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러시아 혁명의 어떤 세계사적 의의 이런 걸 이제 강조해 주셨는데요. 특히 이제 반제국주의적인 어떤 분산적으로 진행되던 어떤 그런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투쟁을 하나로 이렇게 묶어내는 세계사적으로 묶어내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는 그게 이제 묶어낼 수 있었던 계기가 되는 게 어떤 그 반제국주의라는 게 단순히 싸움에서 이기고 지고 이런 우승열패의 그런 논리를 넘어서 가지고 그 반제국주의 정의와 진보가 있다. 이건 상당히 새로운 저는 이제 20세기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싸움에 져서 식민지가 아니라 어떤 그 정의롭지 못한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런 의식을 이제 그 식민지 주변부 사람들한테 공유하게 한 것.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제국주의론의 어떤 핵심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식이 예를 들어서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3.1운동 독립선언서에서 뭐 정의와 인도를 얘기하고 이런 걸로 나타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걸 좀 이제 제 나름대로 좀 보편화시켜서 얘기하면은 뭐 19세기 유럽에서 이제 만들어졌다고 하는 어떤 세계사의 주체로서의 민족이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확산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주권 개념이 이제 식민지 주변부 사람들도 그걸 자각을 하게 되고 또 이제 그게 어떤 아까 정의 인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떤 뭐랄까요 전쟁 불법화 이런 이제 그게 지금까지 흘러내려오는 거대한 이제 흐름이죠. 20세기적인 뭐 국제 연맹이라든가 국제 연합이 생기고 그런 게 이제 그 어떤 하나의 그 20세기를 제 나름대로 정리해 본 건데 여기서 이제 그 어떤 러시아 혁명이라든가 코민테른의 역할이 그 엄청나게 중요했다는 거는 이제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걸 조금 더 부연을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오늘의 주제인 현대란 무엇인가 이거를 이제 제 나름대로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제가 이제 모두의 20세기란 이제 비식민화의 시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제 제국주의 국가의 중심, 이른바 메트로폴에서는 이제 1차 대전 뭐 이래가지고 노동자, 농민 어떤 대중의 진출, 그 새로운 주체로서의 뭐 대중의 진출, 뭐 보통 선거권으로 대표되는 그런 게 이제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이제 가려서 좀 주목을 못 받고 있지만 최근에 이제 역사 연구에서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 어떤 식민지 민족의 이 또 하나의 새로운 주체로서 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20세기에 세계사의 무대에 등장한 두 가지 주체, 메트로폴에서의 어떤 뭐 민중이랄까 대중, 그다음에 식민지 주변부의 민족, 뭐 이렇게 좀 도식적이지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이런 새로운 주체라는 게 이제 좀 말장난 같습니다만은 오늘 이제 그 일본이나 조선 얘기를 하면서 나왔던 어떤 단체라든가 사회 이런 거랑 엮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새로운 주체들을 엮어내는 어떤 틀로서 사회라든가 단체라는 개념이 주목을 받게 되고 또 그런 것이 이제 글로벌으로 확산을 하고 이런 것이 제가 생각하는 어떤 그 20세기 어떤 현대의 모습이 아닌가. 그리고 이런 논리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되게 상식처럼 돼 있는데 이런 논리를 상식화하는데 가장 앞장선 것이 과연 누구였는가? 레닌과 코민테른이 아니었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 노경덕 선생님이 오늘 말씀하신 어떤 러시아 혁명이 현대의 기점일 수 있다는 말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공감을 합니다. 사회자 선생님께서 제가 의문을 갖고 물어보려는 것을 오히려 제게 물어보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문이 막힙니다만은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이번 그 62회 전국 역사학 대회를 기획하신 선생님들의 의도가 우리가 이 제목을 보면 The Birth of Contemporary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거든요. 근데 컨템포러리라고 얘기할 때 이 컨템포러리가 형용사지 명사가 아닙니다.
명사는 없어요. 컨템포러리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제대로 하려면은 컨템포러리 히스토리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즉 그리고 선생님께서 그러니까 사회자 선생님께서 모든 역사가 현대사라는 말을 인용하셨을 때 그 의미가 컨템포러리 히스토리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로마 시대에 로마사를 연구했던 역사가 또 컨템포러리 히스토리였던 거지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사실 어느 면에서는 우리 제목에 현대의 탄생이라고 하는 것과 영어로 birth of contemporary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일치하지 않는 좀 다른 간격이 있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를 생각했을 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도 주최 측에서 생각할 때 1920년대를 현대사의 기점으로 생각을 하고 이러한 의도를 갖고 얘기를 끌고 나갈까라는 생각을 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서양이나 이런 중국이나 여러 케이스들을 보면서 이것들을 이 컨템포러리와 현대의 관계를 같이 생각해 보자라는 의미에서 이런 제목이 나오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거는 저의 추측이고 누군가 어느 분인가가 그 의도를 나중에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영선 선생님의 글과 관련해서 얘기를 드리자면은 아마도 어느 면에서는 윤영선 선생님의 발표가 이번 발표된 글 중에서 제일 현대 정치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더군다나 우리가 최근에 그 브렉시트 사태에서 보듯이 그렇게 우리가 민주주의의 모범이라고 생각하고 최고의 민주주의적 형태를 끌고 왔다라고 생각하는 국가가 완전히 두동강이가 나서 그들도 서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으로 됐고요. 미국의 정치를 봐도 완전히 두동강이 나서 어느 편도 어느 쪽을 제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이미 예견이나 했듯이 1930년대 40년대 독일의 법철학자인 칼 슈미트는 이런 그 대중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혹은 의회주의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이미 날카롭게 비판을 했고 그런 것들이 오늘날 좌파 지식인들에 의해서도 다시 이 칼 슈미트를 불러서 혹은 그에 기대어서 현대 민주주의를 비판하는 이런 그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그러한 그 좌우 지식인들이 오늘날의 그것들을 다 이제 통틀어서 자유주의라고 얘기를 할 때에 넓은 의미에서의 이제 자유주의인 것이죠. 그 자유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고 어떤 식으로든지 비판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것에 하나의 전거로서 1920년대 독일 지식인들이 근대화, 근대성에 대해서 했던 저항을 그 이론들을 끌어들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중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을 살펴보자라는 얘기를 의도해서 이것들을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궁극적으로 그래서 과연 우리가 현실을 비판한다고 할 때에 그 비판을 위해서는 좌건 우건
모든 무기들 다 동원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 공론화시켜서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 현대라고 하는 말하고 현대사라고 하는 말이 구분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유영태 쌤 이제 발표에서도 이게 사실은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그러니까 앞부분에서 현대라고 하는 말이 생겨났을 때의 그 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당대의 또 동시대인들의 어떤 시대적인 공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특징 같은 것들이 거론이 됐고, 그런 것으로 또 그 이해할 수 있고, 그런데 이제 그 뒷부분에서 이제 현대사라고 이제 명확히 얘기할 때에는 우리가 지금 아까 그 노경덕 선생님 발표에서도 이제 나왔지만 현대사의 개념에서 베러클리프가 이제 그 현대사 인문이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 제시했던 그 개념,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이제 근대 안에서 현재가 직접적인 기원을 갖는 틀로서의 역사 시대, 이런 식으로 이제 규정을 한 이제 말하자면 그 워딩을 이렇게 이제 쓰는데요. 이렇게 이제 비교적 이제 명확히, 상대적으로 명확히 그 개념을 이제 규정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 현대라고 하는 말과 현대사라고 하는 그 말의 함의가 다르고 약간 혼용성이 이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했고, 이 현대사와 관련해서는 제가 오늘 그 아까 첫 번째 발표하신 노경덕 선생님 그 러시아 혁명이 이 현대사의 그 기점, 그러니까 세계사의 차원에서 현대사의 기점이라고 하는 그런 발상에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일리가 정말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이 현대 이제 중국 사회에서도 이 러시아 혁명이 끼친 영향이 이제 매우 큽니다. 매우 크고, 그것의 어떤 귀결점이라고 하는 것은 현대사를 그 반제의 과제가 명확히 제시되고, 그 또 반제의 주체가 역사상에 드러나고 형성되고 하는 그런 측면들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하자면 반제의 형성, 중국의 경우에도 반제의 형성에 이제 러시아의 혁명이 큰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 이게 또 문제도 조금 있는데, 그 세계사회 차원에서 러시아 혁명을 현대의 기점으로 이제 삼는다면, 그러니까 현대사의 종점은 어디로 봐야 하느냐,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노경덕 선생님 발표하실 때는 그 이제 종점에 대해서는 그냥 현재까지다, 이렇게 그냥 살짝 언급하고 지나쳤는데, 우리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을 사실 그 학술 연구를 통해서 역사적으로 개념화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역사 시대라고 하는 설정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대 구분이든지 현대사라 할지라도 이 종점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그래야지만 이 기점이 갖고 있는 의미도 더 명확해진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은 있지만, 역시 이 반제라고 하는 교두는 중국 현대사에서 매우 중요하고, 러시아 혁명이 그런 함의를 갖고 있다는 설명은 매우 인상적이었고, 또 한 가지 의문은, 그럼 이제 제국주의 열강을 주체로 하는 그런 역사 전개의 그런 측면에서는 또 이것을 어떻게 봐야 하나? 그러니까 그 제국주의 이제 등장, 그러니까 그 포인트 하나만으로 현대사의 기점에 이제 이렇게 포함시킬 수 있지 않은 뭐 그런저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글로벌이라고 하는 뭐 너무나 뻔한 이제 한 10년 동안 유행했던 용어인데, 이것과 현대라고 하는 혹은 현대사라고 하는 의미를 연결시켜서 보면은 일본에서 보자면은 그 바로 제1차 세계대전과 그 이후의 시기가
아까 한정근 선생님 발표에서도 저기 계속 나왔지만 어쩌면은 개인 단계까지 글로벌한 움직임하고 연동되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들을 인지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게, 물론 그 이전 역사에서도 당연히 그러한 부분들이 있긴 있었는데 그 정도가 상당히 조금 뭐랄까요, 고도화되어졌다라는 느낌을 저도 받고, 한 선생님 발표에서도 그렇고 또 노 교수님 발표에서도 좀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1920년대, 10년대, 20년대를 느끼면서 일본사에서 보자면은 1860년대 메이지 유신을 시대에 살았던 사람과 1920년대 살았던 사람과 1950년대 살았던 사람들이 쭉 있다라고 하면 1920년대 살았던 사람은 어디에 더 자기가 이렇게 친근감을 느꼈을까? 어쩌면은 제가 이제 이건 뭐 정치적 영역이 아니라 문화 아니면 사상 뭐 사회적인 영역에서 보자면은 1950년대의 영역에 더 자기가 친근감을 느꼈을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기본적인 어떤 털들에 대한 이야기, 민주주의에 대한 이야기도 그렇고, 근데 1870년대 살았던 사람들의 뭐 여러 가지 뭐 자유민권 운동 어쩌고 나왔지만 상당히 그건 뭐 좀 심하게 말하자면 뜬구름 잡는 이야기에 지나지 않았던 부분이 많았는데 1910년대, 20년대를 넘어가면서 그게 자기 손에 잡힐 듯한 이야기가 되고 그것들이 이제 차차 구현되어지는, 물론 그 방식에 있어서의 뭐 여러 가지 뭐 파쇼적인 방식 여러 가지 문제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느끼는 어떤 감각적인 측면에서 보자면은 상당히 현대적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1920년대 이야기를 할 때 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화두가 분명히 그들의 사고방식은 근대하고 다른데라는 생각들을 끊임없이 하고, 또 그것이 그 당시에 이제 한국사로 넘어가자면 한국사에 살았던 사람들도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을까? 뭐 우리가 정치사에서는 여러 가지 뭐 거대한 담론들을 이야기를 하지만서도 1920년대 3.1운동을 겪었던 사람들의 어떤 사고방식들의 틀이 그 이전 사람들하고 어땠을까? 생각해 보면은 분명히 그 이전 사람들하고 1920년대 살았던 사람하고 1960년대 살았던 사람하고 1880년대 살았던 한국인 세대를 놓고 하자면 상당히 좀 어쩌면 현대 가까운 감각들을 지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 이야기는 상당히 역사학자로서는 명쾌한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은 제가 계속 가졌던 부분인데 이번 발표를 들으면서 제 이야기가 틀린 부분이 아니지 않을까 생각도 가지게 되는 부분입니다. 또 그런 데서 좀 연장선상에서 보자면은 지금 우리가 막연하게 자르고 있는 1945년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현대사지 어쩌면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본에서도 1945년을 저희가 잘랐습니다. 현대사라고. 그거는 분명히 일본을 둘러싼 세계사에서 정치적으로 보면 분명히 잘립니다. 근데 일본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속에서 보자면 그게 잘렸겠느냐? 왜냐하면 그 이야기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이야기하고 연결되어지고 있는 지점들이 너무나도 많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자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도식적으로 잘랐던 현대라고 하는 좌표의 점찍기하고 어쩌면은 오늘날의 관점에서 오늘날과 연결되어 있는 지점들의 좌표를 찍는 거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좀 현대라는 좌표가 달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그 좌표점에 좀 막연하겠지만 20년대라고 하는 좌표라는 것들은 상당히 의미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계를 인식하기 시작한 시점이 어디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세계를 시야에 넣고 인식했던, 마르크스도 못했던 세계를 넣고 인식하기 시작한 시기는 분명히 이 무렵이 맞다. 1차 세계 전후의 시기에 그게 이제 레닌의 어떤 이 제국주의론으로부터 출발됐던 안 됐던 간에
그 이 시기부터 이제 세계를 인식해 놓고 사람들이 고민하기 시작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윤영 선생님하고 또 한정 선생님의 그 발표를 들으면서는 좀 약간 독일 보수 좀 깜짝 놀랐는데, 사실은 이게 결국 이념이라고 하는 것은 혼재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노선으로 나타날 땐 매우 혼재되어 있다. 그래서 다양한 이념들이 나오게 되는데, 적어도 그 기준으로 보자면은 얽히고 설키고 정말 혼재되어 있어서 이념이라는 걸 기준으로 역사를 구별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이념에는 경계는 있을 수 있지만 벽은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정치 노선으로 가게 되면은 적어도 세력의 시야에서 유리한 걸 취하게 되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듣고, 그렇다면 이념적으로 볼 때 이 지금까지 얽히고 설키고 있는 이념들의 등장의 마지막에는 이제 사회주의가 있는 건 맞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박찬 선생님의 발표를 통해서는 적어도 이제 저도 이제 민족 차별 문제를 얘기했지만 19년에 민족이 발견했다. 저도 논문에 쓴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은 민족을 발견했고, 그 다음에 사회를 발견했고, 그 다음에 주체로서의 많은 다중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대중이든 다중이든 이런 사람들이 등장했고,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대중이 등장하고 문화적으로 대중이 등장한 게 사실 19세기 전후잖아요. 대중문화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주체로서의 다중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세계를 시야에 넣고, 그 다음에 적어도 어떤 자본주의라고 하는 틀 속에 그 사회주의라는 것이 이제 같이 얽히면서 제국주의 대 반제국주의로 시야를 전 세계적으로 넓혔던 점에서 저는 뭐 예전부터도 이 시기를 사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유영태 선생님 말씀을 좀 듣고 보니까 현대랑 현대사가 같이 탄생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현대란 말과 현대사 같이 탄생했다는 건 그만큼 현대라는 말 자체가 하는 정책 함의라는 게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적어도 현대를 이야기하면서 20세기 전반기를 보면서 지금 김정수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45년 냉전주의 출발로 보는 이런 그냥 별 큰 고민 없이 이게 어떤 받아들였던 그런 측면들, 왜냐하면 그 1945년 이후에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는데, 그 한중일이 공동 교재를 낼 때 45년 이후에 합의를 못 봤어요. 45년 이후에 동아시아는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중국은 분열이라고 얘기했고, 일본은 분단이라고 얘기했고, 한국은 냉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충격을 먹었죠. 한국 사람들은 우리가 굉장히 미국식 역사식을 따른 건 아닐까, 현대사에 있어서 그런 굉장한 반성을 하게 됐습니다만은, 세월이 흐르니까 일본도 중국도 다 냉전을 기준으로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런 어떤 변화도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현대사의 기점에 대한 고민들은 계속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현대사의 기점으로서의 근대성을 많이 운운했을 때에 그것이 보다 구체적으로 함께 논의될 수 있는 시점으로서 20세기의 이야기일 것 같고요. 그럴 때에 발표 선생님들께서도 연구의 인식론적인 방법으로서의 현대에 대해서 하실 말씀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공동주의 제목이 현대의 탄생이잖아요. 저는 이걸 어떻게 이해했냐면, 현대라고 하는 어떤 관념, 아까 뭐 인식론적 범주라고 그랬는데, 인식, 어떤 사고틀, 그러니까 근대하고는 뭐 물론 연속되는 면도 있겠지만 구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거기서 한번 잘라가지고 별개의 시대로 명명을 하고, 또 그걸 어떤 제도화해서 가르치고 연구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발상이 언제 처음 등장했느냐를 밝혀야만 저 주제에 대한 답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근데 많은 분들이 21세기 시점에서 자기가 생각하는 현대를 얘기를 하셨어요. 또 한국사의 경우에는 현대라기보다는 또 근대를 얘기하셨고, 그래서 아까 러시아사 얘기도 하셨지만 그거는 노 선생님의 생각이신 거고, 러시아 사람들은 언제부터 현대 또는 현대사라고 하는 그런 개념과 의식 이걸 드러냈는가. 만일 그들도 어느 특정 시점에 러시아 혁명을 현대의 기점으로 보고 뭐 그 사회주의를 현대 또는 세계화를 현대의 어떤 내용으로 생각했다면 좀 그걸 듣고 싶다. 한국에서는 언제 스스로의 역사나 스스로의 사회를 현대라고 인식했는지, 아까 민족 개념과 단체를 얘기하셨지만 그걸 근대라고 해석한 거는 박 선생님의 견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당신들이 그걸 근대라고 생각한 건지, 아니면 당신들은 무엇을 현대라고 생각했는지,
그걸 듣고 싶어요. 제 주제는 오늘 어떻게 보면 약간 그 메인 스트림에서 좀 벗어난 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현대사 기점 얘기가 지금 사회자 선생님께서도 계속 그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그 생각을 안 한 건 아닌데 작년에 제가 독일 현대사 기점 논의에 대한 논문을 썼어요. 그래가지고 그 주제가 뭐 논문을 막 서너 편씩 쓸 수 있는 주제도 아니고 해가지고 쓰기가 이제 더 이상 쓸 게 없어서 그냥 이제 제가 다른 주제를 잡은 건데요. 작년에 논문을 썼던 거 기억을 되살려서 유럽의 그 현대사 기점 얘기를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도움이 될려나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프랑스가 굉장히 특징적인데요. 프랑스는 오늘날 현대사의 기점을 이제 뭘로 어떤 걸 기준으로 해서 삼아야 되느냐라고 얘기를 할 때 그 오늘날 정치사 중심인데요. 현대 프랑스의 정치적 정체성이 언제 시작됐는가 이게 현대사의 기점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럼 당연히 프랑스 혁명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1789년이거든요. 18세기 말이 현대사가 이제 시작되는 기점이다. 되다 보다 보니까 이제 이게 좀 이상하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기술적으로 어떤 식으로 해결을 했냐면 1939년 2차 세계대전 발발을 이후를 현재사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현대사가 있고 현재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독일의 케이스를 말씀드리면은 한스 로트펠스라는 사람이 이제 50년대에 현대사 연구를 해야 된다. 독일에서도. 그럼 어디부터가 현대사냐? 그 양반이 제안한 게 뭐였었냐면 50년대면 냉전이 이제 아주 절정에 이르렀을 때 아닙니까? 그 냉전 체제가 언제 시작됐는가? 거기가 기점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소련과 미국이 국제 정치적으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그 기점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917년, 18년 미국이 그때까지도 물론 이제 고립주의로 표방합니다만 그래도 이제 어떤 그 국제 정치적 위상을 드러낼 때였거든요. 그래서 1917년 러시아 혁명과 그 다음에 18년 미국의 등장 이것을 기점으로 보자라는 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월이 흘러서 1989년에 동독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니까 또 이상해지는 거죠. 그럼 냉전을 현대사로 봤는데 또 그게 이제 냉전도 끝나버리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89년을 중간 기점으로 두자라는 거죠. 두고 그 다음에 또 다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현대사라는 건 계속해서 시간이 계속 흘러가니까 현대사의 어떤 그 기점들은 계속해서 새롭게 생긴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 유영태 선생님께서 그 발표 때 언급을 하셨는데 현대사는 정치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거든요. 그걸 이제 독일에서는 역사 정치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합니다. 역사 정치. 역사가 현실 정치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서 집단이나 뭐 이제 뭐랄까요? 뭘 만들 때 정치 세력을 만들 때 역사가 거기에 일종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도구로 활용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19년 건국설, 48년 건국설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역사 정치의 전형적인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현대사 같은 경우는 현실 정치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도 아주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그런 걸 염두에 두고 현대사 기점을 설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특히 이제 한국에서 현대사 기점 논쟁을 할 때는 그런 점들을 솔직하게 터놓고 얘기를 해야 되고 제3의 학문적으로 접근하는 다른 방식이 하나 있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현대라는 개념이 러시아인들에게 이렇게 존재하거나 또는 그게 이제 관념적으로 어떤 하나의 특정한 의미를 갖고 이랬던 걸 확인하기는 어렵고요. 순수하게 역사 서술에서 이제 근대사로 표기를 할 거냐, 현대사로 표기할 거냐 이런 부분은 20세기 초부터 있어요. 그래서 20세기 초 이후의 역사를 그러니까 러시아 혁명 이전입니다. 이때가요. 이미 현대사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번역을 할 때는요. 근데 아마도 그때 현대사는 제가 아까 64년에 베르클레프가 구성했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냥 동시대에 일어나는 좀 더 가까운 역사를 지칭하는 의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러시아의 뜻도 근대사가 노비 히스토리라면 현대사는 노베이시 히스토리인데요. 노베이시라는 게 그 노비의 비교급입니다. 뉴와 뉴어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뉴어 히스토리이기 때문에 그냥
보다 가까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역사 정도로 편하게 구별한 거고, 근대사라는 것이 너무 기간이 길기 때문에 특히 역사 교육에서, 특히 컬리지 레벨이나 아니면 세컨더리 레벨에서 역사 교육을 할 때 구별해야 될 필요에 의한 편의성에서 나오는 것에 불과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러시아 케이스에서는 특별한 뭔가 이런 인사이트를 드리기는 어렵고요. 처음 지금 이 선생님 질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인식론적인 차원에서 현대사가 뭐냐라고 생각하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간단하게, 시간이 되나요? 네. 예. 드리면 유럽사의 경우를 보면 이제 뭐 영미권에 주로 해당하는 얘기입니다만, 이제 근대사를 구별할 때 보통 16, 18세기까지는 얼리 모던이라고 하고 19세기는 보통 이제 모던의 시기, 모던이 완성되는 시기라고 보고 19세기 말부터 이제 그 완성된 모던이 좀 변화하는 시점을 가지고 이제 시기를 구별하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이 현대사라는 개념은 근대와 같은 레벨에 있는 정도의 시기 구분법은 아닌 것 같고요. 근대사 전체 중에 아까 말씀드린 얼리 모던 정도에 해당되는 레벨에 있는, 그러니까 근대사에서 시기를 다시 구별해서 보다 다르다기보다는 구별되는 특징들을 제시해야 되는 그런 정도의 시기 구분법이다라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9세기 중엽에 완성된 유로피언 모더니티라고 하는 것이 19세기 말에 어쨌든 전 세계로 확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모더니티의 스코프가 변한 거가 일단 하나의 변화이고요. 문제는 전 세계로 확장된 상황에서 저항이 발생하게 되고, 그 저항 때문에도 모더니티 자체가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거를 이제 뭐 글로벌리제이션과 저항이라고 표현했는데, 스코프가 확장된 유로피안 모더니티, 그리고 그거에 대한 저항이 결합되면서 생긴 변화, 이게 이제 20세기 현상이다라는 거죠. 만약에 저항이 없었고 단순히 확장만 됐었으면 근대사와 현대사를 구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9세기 후반에 형성된 모더니티가 같은 거니까요. 그렇지만 스코프가 확장이 되는 과정에서 저항이 발생하고, 이를테면 사회주의가 등장을 하면서 사유재 상권에 대한 관념을 모더니티 스스로가 다시 생각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국가 개입이 늘어난다든지 전혀 다른 현상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부터를 이제 현대로 볼 수 있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현대, 최근의 역사, 뭐 리센트 히스토리 할 때에 최근의 역사를 어떻게 기억하고 어떻게 연구하고 어떻게 가르칠 거냐, 뭐 이러는 현실적인 문제 의식에서 현대에 대한 역사를 연구하고 그것이 주제가 됐다 생각이 듭니다.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그렇기 때문에 현대는 가장 현재 존재하는 사람들의 어떤 집단적인 정체성, 그 정치적인 정체성도 될 수가 있겠고요. 그럴 때에 그 집단의 정체성의 문제, 집단 기억의 문제, 그렇기 때문에 역사의 정치화가 가장 깊게 또 가장 강하게 작동할 수밖에 없는 게 최근의 역사 또는 현대사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발표에서는 적어도 20세기 세계사적 어떤 전환기의 그 모습들 속에서 공통적으로 한편으로는 스코프가 확산됐지만 한편으로 그에 대한 저항이 등장할 때에 같은 원인에 의해서 나타나는 양상이 달라질 때, 이게 역사에서 보편과 특수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접근을 할 수 있는 현대사, 그리고 그걸 통해서 조금 정치적일 수밖에 없는 현대사이긴 하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 가까운 과거를 정치적인 것으로 약간 거리를 둘 수 있는 우리 역사 연구의 과제들,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할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고요. 제가 마무리하는 거에 대해서 이의 있으시면 0.1초 내로 말씀하십시오. 네, 없으면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했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